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서울시립과학관 온라인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문소영입니다. 오늘 강연은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후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은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 들으시고 나면 링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빛을 이용하여 나노 소재를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정문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석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국제표준기구와 국제전기위원회의 나노소재 측정 분석 분야 전문위원과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 중이십니다. 연구 분야로는 나노광학을 이용한 나노소재 분석, 나노소재 합성 및 광전소자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정문석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듣기로는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국제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예, 제가 혼자 한다면은 뭐 그게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저희 연구팀은 지금 박사과정, 석사과정 합쳐서 지금 30명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들, 박사급 연구원들 7명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저렇게 뭐 하는 게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적이 있었긴 했지만은 네. 예, 그렇게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 저런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논문 하나 쓰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200개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이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정문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빛으로 나노 소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이게 물질이 뭐 이상한 그 뭐 호리병 같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빛을 전구를 딱 켜면은 밝게 보이죠? 그럼 딱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세밀한 무늬가 있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뭐냐면은 국보 68호인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1936년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구입을 하셔서 이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시고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이런 저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은 이거는 1936년에 간송 전열핑 선생님께서 지금 일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기와집 20채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요즘 집 한 채 가격이 수십억씩 하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자 보면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간송 전열필 선생님께서는 이 물건을 보시고 이게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거를 구입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듯이 저희가 이거 어떤 물건을 저희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노 소재를 분석하는데 이런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론으로 이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노 소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 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나노 크기라는 무엇이냐? 약 1나노미터에서부터 100나노미터 길이의 범위에 있는 것을 나노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약이라는 말이 붙였냐면은 지금 나노 크기에서는 지금 나노 크기보다 더 큰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성
특성과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고유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범위를 그때 물질의 크기는 이제 1에서 100나노미터라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0.9나노미터나 아니면 101나노미터는 나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101나노미터인 경우에도 아니면 110나노미터인 경우에도 지금 더 큰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성하고는 다른 유니크한 특성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나노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대략 1에서부터 100나노미터 길이 범위라고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런 나노 크기를 가지는 물질을 연구하는 거를 나노 과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물질을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과학 지식의 응용 쪽을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 물질은 무엇일지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노 물질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한 방향 이상의 외적 크기가 나노 크기이거나 내부 구조나 표면 구조가 나노 크기인 물질. 너무 딱딱해서 잘 모르겠죠. 나노 물질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의 방향이 있을 때 한쪽 방향에서 나노 크기이면은 이거를 다 나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이렇게 나노 입자, 나노 막대, 나노 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나노라는 거는 요즘 많이 좀 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노란 그 단위는 10의 9승이라고 나타나는데 그 예로 1나노미터는 10의 9승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감이 안 오시죠? 10의 9승 미터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머리카락의 두께는 20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 두께를 만약에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00나노미터 크기는 그거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게 나노 물질이 뭐냐, 나노 크기가 뭐냐, 예, 그건 말이죠. 10의 9승 미터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나노 물질은 나노 입자, 그리고 나노 막대, 나노 판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될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노 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외형 치수가 나노 크기인 경우를 나노 물체라고 합니다. 근데 나노 물체는 외형 치수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높이 이거를 x, y, z 방향으로 합시다. x, y, z 방향에서 모두가 나노 크기인 경우에는 나노 입자예요. 그런데 외형 치수 중 둘이 나노 크기, 예를 들면은 그 전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거는 나노 입자는 지금 이 전체 크기가 이쪽 방향이 전부 다 나노 크기인 물체를 나노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노 막대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 축은 나노 크기에 있지만은 근데 길이는 나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이가 뭐 마이크로미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센티미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나노 막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노판은 외형 치수 중 하나가 나노 크기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를 봅시다. 종이는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수십 센티미터 바이 수십 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두께가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그건 나노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노판, 나노 플레이트라고 부르죠. 요즘 흔히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래핀이 이거 같습니다. 그래핀이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은 두께가 0.3나노미터, 0.35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걸 나노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나노 섬유는 특성에 따라서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막대로 나눠집니다. 나노선은 정기적으로 도체냐, 전기가 흐르냐, 아니면 반도체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물질은 이런 나노섬유는 나노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속이 비었을 경우에는 나노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이 빌 경우는 나노튜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이 꽉 찬 경우에는 나노막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나노 소재는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됐냐면은 한 30년 전에 이게 일본의 수미오 이지마 교수님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나노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부터 나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C60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은 선풍적인 나노 물질에 대한 인기를 얻은 거는 탄소 나노튜브부터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했던 이유가 이게 모든 그 물체들이 모든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고 있는데 실리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엇으로를 뭐 맞추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렇지만 요즘 뭐 한 3나노미터 정도까지 나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인 경우는 두께가 1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용하면은 실리콘 이후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메모리의 집적도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면은 이게 반도체성하고 금속성하고 섞여 나옵니다. 아예 반도체성만 섞여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4세대 반도체를 이용할 텐데 금속성이 항상 섞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만 정제하는 기술도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2004년에 앙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맨체스터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콜롬비아에 계셨던 김필립 교수님,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2004년도에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물질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를 차세대 반도체로 이용할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는 이게 밴드갭이 있는 경우를 이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밴드갭이 너무 작아요. 이거를 이제 밴드갭이 열려고 반도체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금속성, 세미메탈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핀 이후에 지금 이름은 좀 헷갈리죠. 전이 금속 칼코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2차원 반도체 물질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반도체도 되고 금속도 되고 전원체도 되고 그러긴 한데 이 문제는 이게 실리콘만큼 그런 전도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실리콘만큼의 온오프 레이쇼는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이 나오는데 근데 전도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 이후에 다른 물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블랙 포스포러스나 아니면 텔루린, 실리신 같은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이라는 물질은 2004년에 앙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에 계시는 예전에는 콜롬비아에 계셨던 김필립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가임하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김필립 교수님도 충분히 노벨상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컨플릭이 생겼을 경우에는 세 사람 다 노벨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필립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노벨상 받은 이유는 노벨상 수상 쪽에서 수상하는 위원회 쪽에서 설명한 바로는 그래핀을 가장 손쉽게 구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나노 소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만들기 어려운 나노 소재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앙드레 가임하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흑연을 자꾸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노 물질, 그러니까 한 층의 그래핀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떴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자, 흑연은 아시다시피 이게 층상 구조예요. 층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 층 한 층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흑연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연필입니다. 연필에서 보면은 연필은 지금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흑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흑연을 탄소로 이루어진 다른 물질은 다이아몬드가 있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sp3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층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강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탄소 물질인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흑연의 경우에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듯이 한 층 한 층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필 쓰고 나서 자세히 해보면은 거기 어디선가는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 가끔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그 학생들한테 시키는 일이 흑연을 갖다 주고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그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핀을 찾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대충 한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두세 층은 나오니까 아이 그만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애들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보면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집요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학생들이 서로 이제 몇 조를 서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진짜로 집요하게 그거를 뗐다 붙였다 수십 번 반복을 해가지고 한 층이 나올 때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핀을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는 방법을 물리적 박리법이라고 합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적 박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공장들이 생기는데 뭐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앉아갖고 뗐다 붙였다 하면은 그게 수율이 나오겠어요? 너무 힘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지금 대면적의 그래핀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게 수율 면에서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 시키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렇지만 화학기상증착법으로 만든 인조 그래핀은 굉장히 퀄리티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학적 박리법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흑연을 산화를 시켜서 층 간에 지금 그 산소를 집어넣어서 지금 층 간을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산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산화된 그래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화된 그래핀을 산소를 다 없애는 열처리를 하다 보면 다 날아가겠죠. 그런 환원된 그래핀을 이게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해서 화학적 박리법으로 만든 그래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국내에 지금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1년에 1톤 이상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그래핀 연구는 이런 화학적 박리법을 이용한 연구를 한 70%, 그리고 이거 이제 인공 그래핀의 연구는 한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배터리 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 부품에다가 비행기 부품 날개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금속하고 섞어가지고 금속에다 코팅을 해서 금속의 강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은 금속의 강도가 금속이 조금만 들어가도 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금속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멀리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싸지겠죠. 자,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투명 전극이나 그리고 전자기기 쪽에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 또 많이 이용하는 거는 수처리 필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지금 그 탄소 물질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처리까지도 지금 그래핀을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 그래핀이 너무 많아요. 이 논문은 그 덴마크에 계시는 피터 베길드라는 교수님께서 2018년에 네이처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The War on Fake Graphine이에요. 가짜 그래핀과의 전쟁. 이분께서 한번 그 검사를 해봤더니 60개 정도로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10층 미만의 퓨레이어 그래핀, 이제 닫힌 그래핀을 가지고 있는 품질이 그런 물질들이 한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이게 이런 방법을 이런 그 그래핀을 평가를 할 때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느냐?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War on Fake 그래핀이라고 하지만은 이분도 사실은 그 정확하게 이게 가짜 그래핀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측정을 할 때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핀 측정을 표준을 어디서 만드느냐? 국제표준기구 ISO 그리고 국제전기위원회 IEC에서 국제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국제표준기구 ISO의 요하네스버그 미팅에서 저희가 이제 저하고 경북대 변지수 교수님께서 지금 그래핀 적층수 측정 방법에 대한 신규 문건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지금 ISO에서 하지는 않고요. IEC에서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핀에 대한 표준을 최초로 제안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서 이제 표준 매트리스 제정을 시작을 했고요. 일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표준 매트리스를 저희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핀의 정의에 대한 표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그래핀이야? 이걸 이제 그 ISO IEC TS Technical Specification 80004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그래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문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핀은 한 층의 흑연입니다. 그러니까 두 층의 흑연은 이중층 그래핀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층에서 10층 사이, 세 층에서 10층 사이의 그래핀은 이거는 다층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특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10층 미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노 물질의 경우에는 이게 나노 물질보다 더 큰 물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올 때 그런 나노 물질의 그 유니크한 특성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나노 물질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10층 미만까지는 지금 흑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10층 미만까지는 흑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는데 10층보다 크면은 흑연의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층에서 10층 사이의 다층 그래핀까지 해서 지금 단층 그리고 이중층 다층 그래핀까지만 그래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핀의 지금 층수나 몇 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순도, 근데 그런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제 사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게 제가 진짜 제 사진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뽀샵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진짜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쪽 모습을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듯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리 방법이긴 하죠. 근데 렌즈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좀 뚱뚱하거나, 뭐 이게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슬림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꼭 이런 렌즈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셀카 찍을 때 다 아시잖아요. 뭐 다리를 밑에다 붙이고 뭐 위를 조금 띄우고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빛을 이용해서 이런 물질의 어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에 빛을 가하면은 어떤 빛은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빛은 이렇게 반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빛은 투과를 합니다. 투명한 경우에. 그런데 어떤 빛은 산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캐터링, 산란을 대표적으로 레일리 산란, 라만 산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라만 산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만 산란은 지금 라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인도 과학자가 1928년에 이걸 최초로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걸로 193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찬드라세카라 벤카타 라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 과학자십니다. 근데 영국에 유학 가야 됐었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못 갔다가 1921년에서야 지금 이제 그 처음으로 영국으로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파란 물이 굉장히 파래요. 그런데 왜 물이 그렇게 파랄까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미 레일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건 말이야 스캐터링 때문에 그래, 산란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만이 아이고 그래 믿기는 어렵지만 한번 볼게 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자기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 이거를 다 광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결국에는 물이 파란 이유는 산란이다. 레일리 경이 한 말이 맞다. 그런데 그 실험 와중에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내죠. A new radiation, 새로운 빛. 그래서 여기 서론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I propose this evening to speak to you on a new kind of radiation or light emission from atoms and molecules.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새 빛을 발견하였도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논문 썼다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논문을 1928년에 이런 논문을 썼느냐?
이 인디안 저널 오브 피직스라는 저널에 그 논문을 내셨는데, 인디안 저널 오브 피직스라는 그 잡지는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분이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논문을 이렇게 실으신 거죠. 아, 누가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논문에 내고 나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시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쉽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굉장히 큰 저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출판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만에 노벨상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저널이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실은 그 결과들이 매우 훌륭한 결과여야 된다는 뭐 함정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나만살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이건 그라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픽을 가지고, 이게 G픽, 이건 2D 픽이있는데 그 인텐시티 비율을 가지고 이거는 흑연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라핀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그라핀이나 그라파이트나 둘 다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살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봤더니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새로운 픽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픽들을 보고 나서 이게 그라파이트다, 흑연이다, 이런 그 고유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어떤 물질이든지 이런 나만살란에서는 각자 다른 특성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물질을 분석할 때 뭐 색깔은 똑같지만은 이거를 레이저를 때려서 지금 거기서 산란되는 거를 봐서 지금 이게 어떤 물질이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핑거프린팅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지문이 다 있는데 그런 지문을 확인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핑거프린팅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만살란이 그 핑거프린팅 메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만살란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핀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게 지금 그 그래핀의 경우에는 흑연이기 때문에 sp2 구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층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sp3 구조가 가끔 나타나요. 이건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는 그 픽이에요. 이건 D 픽이라고 하는데, 흑연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라파이트 픽 해서 G 픽이라고 하고, D 픽은 다이아몬드에서 나온다,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나온다 해서 D 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뭐 가치가 높죠. 비싸죠. 뭐 그러긴 하지만은 흑연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거는 바로 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픽이 얼마나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 순도를 결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도를 결정할 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게 보면은 저희가 그 이 세기의 꼭지점을 보면은 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런 그 다이아몬드 피크에 비해서 그라파이트 픽의 인텐시티가, 이건 DG 레이쇼, ID 오브 IG예요. 인텐시티 오브 D 밴드, 인텐시티 오브 G 밴드인데, 이게 DG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걸 피크 인텐시티만 비교를 하면 0.8 정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디펙트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전체 면적을 전부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두 픽을 면적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2.17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샘플이 지금 국내 샘플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그래핀 샘플인데, 이걸 제가 분석한 결과를 외국에서 다시 분석을 했어요. 외국 회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 우리 샘플보다 품질이 좋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자기네들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측정했을 때는 0.7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측정했을 때는 2에 가까운 픽이 나타나요. 레이쇼가 비율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적분을 해서 면적을 적분해서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ISO에다가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맞는,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결과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국제 표준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중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측정 파장을, 레이저 파장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D 밴드, G 밴드 레이쇼가 비율이 다 틀려진다.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을 표준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 밴드, G 밴드 인텐시티 레이쇼, DG 레이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걸 또 하냐면은 이게 지금 디펙트의 종류, 디펙트의 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펙트의 이건 밀도죠. 예, 그런 것들도 DG 레이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G 레이쇼, 그러니까 디밴드 지밴드 인텐시티 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물리적인 특성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라만 산란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또 말씀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핀의 적층수 몇 층이냐 이런 것들을 라만 산란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층 미만까지는 보시면은 10층 이상 19층부터는 일반 그라파이트 흑연하고 거의 똑같은 픽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층 미만, 8층 미만은 지금 고유의 지금 피크가 위스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10층 미만 정도까지는 라만산란으로 몇 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만산란, 그러니까 빛을 이용한 거죠. 빛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핀의 적층수 그리고 순도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은 투과도예요. 사실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이게 그래핀 한 층당 2.3%의 투과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지금 몇 층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특정 조건에서만 보이긴 하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눈으로만 봐도 지금 이제 모노레이어 그래핀 이제 한 층 그래핀을 구분을 해낼 수 있긴 합니다. 그 대신 여기 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윗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긴 하지만요. 자, 그렇듯이 이게 광학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눈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투과도나 반사도 측정법 그리고 이제 라만 스캐터링 이용해 가지고 이런 적층수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 순도 같은 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전기위원회에다가 어떤 거를 제안했냐면 국제 표준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원자 간역 현미경 그리고 라만 산란 그리고 투과도, 반사도를 다 적용을 해서 이게 그래핀의 적층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2년에 제안을 하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표준을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각국의 이해도가 다 달라집니다. 자국의 이익에 맞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더니 코멘트를 한 120개를 전 세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답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래핀의 적층수를 이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단점을 다 보완을 해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 이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핀은 상용화가 임박한 나노 소재입니다. 사실은 이미 상용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핀이 들어간 신발 그런 거라고 이제 선전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핀을 이용한 골프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가짜 그래핀을 걸러낼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물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투과도나 라만산란 그리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 측정법이 필요한데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이런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